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통해서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줄 테니까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또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방송 출연한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리허설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럼 처음 했으니까 성심성의하고 다음번에 안 그럴 거냐 했는데 안 그러실 거죠? 그럼요. 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변호사님이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어떤 상담이 접수가 됐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바가지 요금 대응은 지나친 취미생활도 이혼 사유, 노인학대 기준은 어디까지? 성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속 시원한 해결책 같이 찾아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생활 법률 팁 을지로와 함께합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가정보호 재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보호 재판. 우선 그게 뭔지부터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정보호 재판이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법원은 총 8가지의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8가지인가요? 네. 8가지는 이제 1호부터 8호까지 있고 네. 가장 이제 약한 처분으로는 이제 단순히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호 처분은 문자 메시지나 네. 전화, SNS, 이메일 접근을 모두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호 처분으로는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4호 처분, 그리고 보호 관찰을 하는 5호 처분 있고, 또 더 이제 올라가면 감호 위탁을 하는 6호 처분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을 하는 7호 처분, 또 상담 위탁을 하는 8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보호 처분은 8가지가 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호 재판의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네, 가정 폭력을 범한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법적인 가족 관계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정 폭력 범죄라고 하면 이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상해, 뭐 폭행, 네, 모든 그 범죄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단은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면 가까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경찰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응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제 임시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이거는 검찰로 송치를 해서 이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임시 조치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서는 보통은 뭐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를 시킨다거나 SNS나 문자를 못하게 한다거나 뭐 직장에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처벌이 이것저것 이제 네. 상황에 맞게끔 달라지는 네.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임시 조치를 이제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당연히 요청을 경찰에 하면 그렇죠. 네. 가해자가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경찰에서 바로 이제 응급 조치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네. 이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피해자 본인이 하셔도 되고 그 법정 대리인이 하셔도 네, 무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고 의무라는 게 또 있던데요. 네. 누구든지 이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될 때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네, 그래요. 반드시 묵인을 하면 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아동 상담소에 일하시는 분들 또는 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네, 상담원 같은 분들은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관들에서도 네. 신고를 이제 묵인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 노인 복지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안심을 하고 다 가족분들을 이제 맞아요. 네, 맡기시는 건데 네. 사실 그 시설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자주 있어서 음. 그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감시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보호 재판에서도 소년보호 재판처럼 보호 처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해당 사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보호 처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호부터 8호까지 이제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네. 그 처분이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이 처분을 행할 것을 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당연히 또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네, 가해자가 이거를 지키는지 네, 충분히 지켜보셔서 본인을 보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호부터 8호까지 네.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확실히 각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읊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가장 약한 처분이 1호 처분입니다. 네. 1호는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네. 2호는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PC통신이 그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뭐 문자, 채팅? 전화, SNS, 다 이메일 포함되네요. 모두 포함됩니다. 예. 네. 3호는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4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입니다. 네. 5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고요. 6호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서의 감호 위탁. 네. 7호는 의료기관의 치료 위탁. 8호는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폭력범에게 행해지는 가정보호 재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당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좀 상세하게 어떻게 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 가정의 행복이 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또 나라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가압류와 가처분 시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여기로만 들리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집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업체 일방적인 네. 금액 증가로 인해서 예. 조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리모델링에 네네. 대한 분쟁은 참 끊임이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사안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몇 달 전에 집 전체 리모델링 전체 대수성 공사를 했고요. 네. 이제 최종 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공사 중에 제가 이제 구두로 안내를 받았고요. 저도 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근데 정확한 금액은 업체 뭐 얼마다 안내 받지를 못했지만 해당 공사가 어떤 범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2명의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인건비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최종 내역에서는 저의 선택이나 추가 공사로 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증액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되는 와중에 나온 얘기가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단열 좀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말로 드렸던 것들이 다 비용 증가를 허용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럼 공사를 대충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건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는 자기가 쓴 비용을 다 증빙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자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다들 업체 거래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까지 이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더니 자기는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본인이 서비스를 했던 시공들도 다 비용에 추가시켜서 예. 며칠 전에 받은 게 1,5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저로 인해 추가된 공사 금액까지 합치면 2천만 원 이상이 증액된 상태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갈 경우 업체가 증빙하는 견적 내역들, 실제 거래 내역들이 다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저는 여태껏 준공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입주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견적 내역에 있던 시공 내역이 작은 시공이지만 공사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계속 이삿짐을 이제 정리하면 업체에서 와서 계속 공사를 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린 거였는데 자기는 다 준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니까 그 시공은 안 해도 되는 시공이라면 또 다시 진짜 최종 내역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가져오신 거예요. 자기는 잔금을 완납을 해야지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사가 끝나고 2달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네. 거실에 짐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완공된 상황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완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다른 창고의 부분 견적에 있던 공사 내역도 아닌데 거기를 망가뜨린 거예요, 업체에서. 네. 그래서 짐이 계속 지금 집 안에 쌓여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이게 시달리고 저만 지금 손해인 거잖아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해서 네. 어제 업체에서 내세우는 그 금액의 75%를 제가 일단 지불을 했어요. 1,500 중에 75%요? 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 1,500 넘게 지불을 한 상태예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살아야 되니까. 끝내고 싶어서. 네, 끝내고 싶어서. 예.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럼 법률적으로 어떤 조언을 네네. 받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소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계속 자기가 소송을 해도 네. 이게 고객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적다. 너가 아무리 내역서를 보고 반문을 제기해도 자기는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만 계속 말하니까. 세게 나오시네요. 예. 네네네. 저도 이제 그 패소하는 사례만 찾아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고 소송까지 갈 자신은 없는데 예. 만약에 제가 이게 소송까지 갔을 경우 승소가 될 가능성이 뭐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듣는데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네네. 내 인테리어 업체랑 이렇게 간의 분쟁은 워낙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많이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옆에 지금 변호사님이 같이 쭉 듣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좀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같이 좀 질의응답도 해가면서 좀 상담 네네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제가 내용은 잘 들었고요. 네네. 일단은 공사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을 하셨을 텐데, 네네. 네, 그 계약서에 추가 네네. 공사에 관한 내용이 네네네.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건 현장에서 결정된 내용이어가지고, 네, 보통은 예. 이제 표준 계약서를 많이들 사용을 하셔서 그 네네. 내용에 이제 추가 공사를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한다라는 약정이 보통 되어 있는데 저희 네네네. 계약서에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네네네. 판례는 두 사람, 네. 그러니까 업체와 저희 사이에 명시적인 네네. 합의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네네. 네, 근데 명시적인 합의가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네, 저희는 단지 시공을 꼼꼼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만약에 판단을 받게 되면 법원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1번으로 보고 만약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공사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네. 추가 공사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외적으로 추가 공사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어떤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셔서 이게 네네. 공사비가 안 나갈 거라고 단정지어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이 지금 말씀 중에 단열 공사 때문에 이게 추가 공사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 단열 공사라는 게 기존에 단열 공사를 하는 거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단열 공사라는 게 애시당초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된 건가요? 기존에 있었는데 네.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추가라는 게 뭐 단순히 뭐 몇 번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공사를 정말 이거는 새로운 공사라고 볼 정도의 양인가요? 솔직히 이거 새로운 공사로 볼 정도의 양일 수도 있다는 판단은 들어요. 그 부분은. 아, 판단하실 때요? 네네네.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비용 1,000만 원 정도라, 저기는 1,0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네. 생각하실 때는 인건비만 100만 원 정도 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다른 뭐 자재나 어떤 뭐 시공비 같은 경우도 더 안 든 걸로 판단이 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다른 단열은 아예 추가가 든다 안 된다 얘기가 일절 없었고 오히려 견적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명백하게 말을 하셨어요. 아, 네. 그러면 네네. 그거는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이기 때문에 아, 없다는 말만 들으신 거예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단 네네. 어제 날짜로 75%의 네. 1,5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하신 금액은 얼마이신가요? 처음에서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에서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잔금을 800만 원만 지불하면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은 판단하셔서 700을 더 지금 준 상황이신가요? 그쵸? 그러면은 추가 공사비로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70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네. 예, 예. 아니, 왜냐면 저 때문에 추가된 공사를 당연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먼저 드린 거죠. 아, 네네. 제 생각에는 지금 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공사비를 청구를 한다면 그 소송에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소송을 굳이 먼저 해서 우리는 줄 돈이 없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업체 쪽에서 공사비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네네.
저쪽은 기존에 주장했던 1,000만 원 이체 내역 그리고 뭐 간이 영수증을 아마 증거로 제출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사연자분께서는 그 비용이 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네네. 그러면은 공사 업체 쪽에서 공사비 네네. 감정 청구라는 걸 법원에 신청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공정한 감정인을 선임을 해서 그 네. 감정인이 공사비를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1,000만 원이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감정인이 네네. 판단을 해주거든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70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네네.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네네.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간다면 네네. 감정인한테도 저희 주장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감정인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을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네, 네네. 감정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네, 어필을 하셔야 네, 저희 주장이 반영된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 네. 솔직히 업체에서 자기네가 자재를 뭐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또 집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일반인은 그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건설 감정 하시는 또 전문가분들이 법원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다 그 내용을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여쭤볼게. 네. 저는 이 시공을 허락한 적도 없고 다만 꼼꼼하게 부탁드린다 이 말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 집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자재를 썼다. 이런 것도 제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인 합의로 볼 수 있느냐,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네네네. 우리 공사를 뭐 그런 자재를 다 써서 추가로 해주세요라고 해석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꼼꼼하게 해달라는 거는 사실 기존에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달라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네. 네, 뭐 자재를 뭐 더 추가를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셨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거는 추가 공사 계약에 대한 합의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다못해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린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네. 그냥 지나가기 약간 민망해서 그냥 인사드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업체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뭐 나누었던 뭐 문자 내역이나 네네네. 뭐 이메일 내역 같은 거에 혹시 네네. 공사 관련해서 서로 나눈 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게 나중에 중요하게 증거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신가요? 추가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게 1도 없어요. 다만 네. 저는 구두를 들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 공사가 된 거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700을 이미 줬고 네. 네.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0만 원까지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일부를 지급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네네. 강력하게 소송을 그렇게 강력하게 할 동기는 지금 좀 사라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그거를 저쪽에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증거가 나올 거는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없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저쪽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통화 내역이나 네. 그러니까 뭐 SNS 뭐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뭐 이 부분이 더 추가될 거다, 뭐 알고 계셔라 이런 거에 대한 건 1도 언급이 없는 걸 제가 몇 번이나 재차 확인하고 통화 녹음까지 다 들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거 부분의 확장도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견적 내역에. 네. 근데 그 부분도 발뺌하시는 거예요. 확장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내용이 있나요? 아니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자재며 거기에 들어간 창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창문은 뭐냐 그랬더니 막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통화 내역에 그게 확장 비용이 포함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확장이라는 게 재료비까지 포함인지 철거만 하실 건지 제가 명백히 말했나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발뺌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업체에서.
그리고 네, 아까 네. 말씀 중에 네네. 이미 공사가 된 부분 중에서도 미시공 네네. 되거나 오시공,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도 지금 충분히 저희한테 유리한 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네, 저쪽에서 이제 만약에 소송을 공사대금 청구를 만약에 한다 치면 네네. 저희는 이제 반격으로 하자 네네. 보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너네가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그거를 압박 수단으로 충분히 저는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설령 진짜로 1,00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었다 쳐도 업체 쪽에서 미시공, 오시공 한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들에게 줄 돈이 더 이상 없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시공, 오시공 이 부분도 증거를 잘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네. 네네네. 지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 혹시 더 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근데 계속 이게 논의되는 와중에 이미 증액된 금액을 가져왔고 제가 부당함을 호소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거 다 녹취해 있거든요. 네. 자기가 그냥 알아서 서비스로 했고 감액을 했던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는 게 뭐 그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액의 양이 많냐 금액이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계속 기분이 나빴던 거죠 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거기 증액은 자기가 다 증액시킨 것도 아니다. 고객을 위해서 조금 깎아준 것도 있다. 근데 자기는 기분 나빠서 깎아준 것도 다시 다 올리겠다. 해서 다시 더 올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는 업체 네네. 쪽도 명확한 계약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역서가 안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서로 어쨌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정말 원칙대로 법원에서 딱 기준으로 세우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느냐, 네, 이거를 딱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네네네. 우리는 그 추가 공사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계약도 당신과 한 적이 없다. 네,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네. 추가 공사를 했다고 하니 700만 원을 추가로 준 것 아니냐. 네. 네네. 그리고 여기서 더 요구한다면 우리도 오시공이나 미시공에 대해서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갖고 있으니 네네. 네, 더 이상 요구를 안 하는 게 이제 낫겠다는 식으로 주장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계약서의 이제 세부 내용을 제가 뒤늦게 최근에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약 그 조항에 보면 입주를 하면 그거를 준공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보관 이사를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업체도 알고 일단 입주를 한 거거든요. 짐을 넣은 거거든요, 집에. 입주를 하면 준공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근데 이제 준공이라는 게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네네. 그냥 저쪽에서 말만 준공했다 해서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저희가 검수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공사를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수 단계에서 이게 준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네네. 그리고 보통은 검수를 하면 확인서를 받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확인서를 작성을 당연히 안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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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한테 이제 입주를 하면 준공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 조항을 근거로도 저쪽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이 먼저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다 불리한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입주를 하면 준공을 한 것이다. 요 문구만 보면 네네네. 입주를 했기 때문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준공을 과연 뭘 준공으로 볼 것인가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요. 네네. 보통은 계약서에 그런 것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계약서에는 그런 것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많이들 판단을 네.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표준계약서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말씀을 하시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라 시간이 네, 정해져 네. 있어서 짧게 그럼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쭤보셔도 예. 됩니다. 짧게. 예. 거기 조항에 보면 또 SNS에 저희 집 사진을 자기 포트폴리오처럼 올려도 되고, 뭐, 고객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벌써 이미 올린 지 몇 달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네. 포트폴리오 SNS 게시된 거를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올리는 거가 돼서 이 부분은 뭐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뭐 글쎄요, 이게 뭐 사이버 범죄에서 뭐 명예훼손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동의 없는 어떤 게시물로서 이제 주장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상담을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약서에 맹점이 굉장히 많아 네.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주장할 건 주장하시고 또 하자 보수 청구를 또 여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다퉈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특정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단순 취미라 연애 과정 중에 특별히 싸울 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여자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사진과 포스터를 온 집안에 도배하질 않나 아이돌 굿즈를 모은다면서 저 몰래 무려 4천만 원의 돈을 썼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는 하루 종일 아이돌 음악을 틀면서 태교를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아이를 출산하던 날엔 남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이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고 공연을 보러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집안 경조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돌 일정을 쫓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맞벌이였던 저는 혼자 양육과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가 지나치니 일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아이돌의 스케줄만 확인할 뿐 제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단순히 취미생활인데 유난스럽게 군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이럴 거면 혼자 사시지 남편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자, 다른 날도 아니라 이렇게 출산날에 아이 공연을 보러 가는 거는 정말 평생 한이 돼서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혹시나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서 이혼까지 간 사례들이 있나요? 네,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 여성분께서 음주 가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예. 물론 취미생활로 음주 가무 하실 수 있죠. 네. 건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외도를 의심받는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되어서 남편분께서 결국 이제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주장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남편분을 대리를 했고 결국은 이제 뭐 외도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이혼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에 해당이 돼서 그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돈 없는 남편의 취미 생활에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좀 사실 소위 말해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이런 취미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취미 생활 그 자체로는 이혼이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제 이 사연자분처럼 취미 생활이 너무 과도해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다거나 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혼 사유 중에 이제 유기라는 게 있어요.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혼 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고 또 취미 생활이 너무 과해서 서로 이제 언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런 특별한 일이 굳이 없어도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정말 파탄이 났다 정도가 된다면 이제 또 그것도 기타 사유로 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이혼이 정말 그 상대방이 밑바닥까지 보는 네. 일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다고 들었어요, 소모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취미 생활로만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음은 힘들겠지만 자, 일단 과도한 취미 생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걸 입증을 하려면 또 증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사연자분께서는 남편분께서 취미생활로 4천만 원을 무려 그러니까요.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워라. 예. 그 내역을 반드시 확보를 해두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취미생활에 4천이나 들였다면 들어가야 될 진짜 생활비에 들어갈지 않은 돈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영향을 받은 증거까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아이돌 공연 보러 가느라 출산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지 않았 이거는 너무 열받아요, 심각한 저는. 사유라서 네, 아이돌 공연을 실제로 보러 간 증거를 또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날의 출생일에. 네. 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 뭐 카톡이나 뭐 어떤 뭐 녹취나 네. 이런 거 뭐 무엇이든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화는 나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막 상했다고 이렇게 쏟아내는 건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날 공연을 보러 간 것과 그런 아이돌 굿즈나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느라 팬클럽 활동을 하느라 썼던 그런 4천만 원의 내역과 이런 증거들이 확실히 있어줘야만 이제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이돌 일정을 따라다니라 또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례가 이 부분도 혼인 파탄의 증거가 또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이돌 일정을 따라다니느라 뭐 출산도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요. 육아도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뭐 집안 경조사도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부부로서 서로 이제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남편분은 지금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이혼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상담자분이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동의 같은 경우는 일단 이혼은 재판에 가지 않더라도 두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협의 이혼의 경우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처럼 뭐 당연히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아내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만약에 혹시나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게 된다면 상담자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위자료를 이제 보통 이혼 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모두 청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요? 법원은 조금 보수적으로 위자료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혼에서 유책 사유가 설령 인정이 된다 그래도 위자료가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거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저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취미생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는 이런 뭐 통장 내역이나 그리고 아이돌 뭐 일정을 따라다녔다는 그런 증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양육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좀 충분히 증거를 지금 제 생각에 모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증거를 확보를 많이 하실수록 위자료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조언들 참고해서 잘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세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 80대인 아버지를 노인보호센터에 입주시켰습니다. 자주 걸으시는 끼니를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동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난 아버지의 몸에는 멍이 들어있고 살도 예전보다 더 빠져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가려고 한다고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손발을 묶고 때리기를 반복했던 건데요. 지금은 퇴원하셔서 방문 요양으로 케어를 받는 중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노인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좀 심심치 않게 요즘 보게 된 것 같은데 그 보호자라면 충분히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이시죠.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인학대 유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네, 일단 노인학대는 발생 공간에 따라서 가정학대, 시설학대로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학대의 형태에 따라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집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몸에 멍이 질 정도로 이제 때렸다. 이게 참 말이 되나 싶은데 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과도한 걸 넘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상해를 입힌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했지요? 일단 노인 학대를 규정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걸 이제 노인 학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그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하고 있고요. 네. 응급한 사례인 경우에는 12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단순 학대 같은 경우는 48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으면은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자, 노인학대로 만약에 판정이 됐다 이러면 이제 해당 시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방임으로 판정이 됐는데 1차 위반이다 이러면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이면 이제 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신체적 학대 같은 경우는 1차 위반만 해도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바로 취소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해당 시설이 영업정지가 되면은 이제 그 시설에 있던 다른 노인분들도 또 다른 곳으로 네. 옮겨지게 되죠. 정지를 당하게 되면. 자, 그러면 또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따로 마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법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런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네. 이제 노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편이나 이제 문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보를 해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주변 요양시설의 어떤 수준도 마땅치 아셔야 않고. 선택을 하실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런 현황 자료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알아서 네. 챙겨드려야 된다. 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신고 의무자가 아까도 저희가 네. 앞에서 그 가정법원을 얘기하면서 네. 다룬 적이 있는데 노인학대 시설을 사실을 알면서도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분들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요? 네, 이 부분도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인지를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정하고 있고, 네, 500만 원이 이제 최상한이기 때문에 1차 위반은 150, 2차 위반 300, 이제 3차 위반일 경우 500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모태솔로인 제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상황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웬 여자분이 다짜고짜 성추행하지 말라며 저에게 소리를 지른 건데요. 차라리 만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정말 손끝 하나 안 된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지하철 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과밀된 그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좀 오해받을 일이 많아서 요즘 남자분들이 이러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 보이죠? 이 상담자분 상황도. 네, 맞습니다. 지하철에서는 MC님 말씀처럼 네. 정말 의도하지 않게 신체가 접촉되는 그럴 수 경우가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사연자분께서는 정말 손끝 하나 만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니 정말 억울하실 것 같지만 네. 근데 제대로 대처를 만약에 못 하시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라는 것으로 이제 네,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증거를 모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하철 본인이 탑승하셨던 지하철 번호를 빨리 특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거는 탑승하신 지하철역과 시간을 아마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일부 지하철 경우는 그 승객칸에도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문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승강장이나 대기실에는 보통 CCTV가 다 있으니까 그거라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억울하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요? 네, 보통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굉장히 그렇죠. 높은 신빙성을 맞아요. 부여를 합니다. 근데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지라도 일관성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진술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네.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거를 포착을 잘 하셔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정말 본인께서 너무 억울하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는 생각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피해자한테 이제 합의를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억울하더라도. 것도 네, 하나의 나중에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현재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데 조사를 받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경찰 조사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도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결국 네.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누구나 납득할 만한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일관된 진술 그리고 납득 가능한 상황 설명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상담자분께서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만약에라도 정말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취업에도 문제가 네.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성범죄 판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모든 기관이 제한 대상은 아니고요. 학교나 청소년 이용 시설 또는 경비 업무 같은 어떤 특정한 시설을 제한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당 운영자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런 범죄 경력이 있는지 무조건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사연자분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어떤 기관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어쨌든 억울하게 지금 뭐 사연만 봐서는 지금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지만 그 후에 차후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관된 진술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통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또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방법으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처음인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